회장님, 저랑 피가 섞이셨네요? 전처 길, 인적 없는 별장 지하실에서 처음 보는 청년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유전자 검사지를 내밀었습니다. 내 놈, 정체가 뭐야? 누가 보냈어? 회장은 가스총을 겨누며 소리쳤지만 청년은 촛불을 켜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보내긴요? 제 발로 찾아왔죠. 아버지 만나러. 야, 여보, 저 사람 누구예요? 세상에, 설마 강도야? 비에 젖은 별장에 갑자기 들이닥친 아내. 그녀는 눈앞의 청년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공포가 아닌 교활한 눈짓이었습니다. 경찰에 넘겨요. 당장 저놈 끌어내. 아내의 외침 속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청년의 셔츠 속에 감춰진 붉은 흉터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진실은 뒤집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검은 세단의 앞 유리를 집어삼킬 듯 때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퍼붓는 폭우를 뚫고 박태준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잔뜩 힘을 주었습니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비입니다. 박태준이 룸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힐끔 확인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오늘따라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구나. 오늘은 박태준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날, 바로 전처 서연의 기일입니다. 평소라면 수행 비서들이 줄을 지어 따랐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누구의 동행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단 하루 박태준은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인적 드문 산 중턱의 별장으로 향합니다. 굽이친 산길을 돌아 별장의 높은 철문 앞에 다다랐을 때 번개가 번쩍이며 주변을 하얗게 밝혔다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가 별장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박태준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빗방울이 코트기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우산을 펼 새도 없이 박태준은 서둘러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어락에 손을 뻗으려던 박태준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굳게 잠겨 있어야 할 도어락의 상태 표시등이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미 잠금이 해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박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도어락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왜 열려 있지? 관리인이 실수를 했을 리는 없습니다. 박태준은 본능적으로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호신용 가스총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귓가를 때렸습니다. 박태준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밀착 끼익하는 소름 돋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박태준의 코끝에 낯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1년 동안 묵혀있던 건조한 나무 냄새나 고급 위스키의 향이 아닙니다. 축축한 물비린내와 흙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들어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박태준이 어둠에 잠긴 거실을 둘러보며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관리인인가?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빗소리만 창문을 때릴 뿐입니다. 박태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거실 구석에 있는 지하 와인 저장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평소 서연의 위패와 사진을 모셔두는 그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박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구두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하나하나를 밟을 때마다 긴장감이 발목을 잡는 듯합니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섰을 때 번개가
다시 한번 콰르릉하고 하늘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 번쩍이는 빛과 함께 박태준은 보고야 말았습니다. 서연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사내의 긴 그림자가 벽을 타고 일렁거렸습니다. 박태준이 가스총을 사내의 등 뒤로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누구야 너. 사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여유로운 몸짓입니다. 사내가 몸을 돌려 박태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서늘한 눈매가 박태준을 응시했습니다. 한시우입니다. 한시우의 손에는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A4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한시우가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박태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셨어요, 회장님. 빗길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박태준은 처음 보는 청년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당당하고 침입자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차분합니다. 박태준이 총구를 내리지 않은 채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군데 남의 별장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야. 당장 경찰을 부르기 전에 썩 꺼져. 한시우는 박태준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박태준에게 다가오며 손에 든 종이를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한시우가 종이를 흔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을 부르시겠다고요? 글쎄요. 이 종이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실까요? 박태준의 시선이 무심코 한시우가 내민 종이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 끝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색 글씨가 박태준의 동공을 뒤흔들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 박태준이 숨을 들이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종이와 한시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는 박태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시우가 그런 박태준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랑 피가 섞이셨네요? 박태준은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시우의 눈매, 오뚝한 코, 그리고 인매가 죽은 서연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박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누가 보냈어? 한시우가 종이를 다시 거두어 주머니에 넣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보내긴요? 제 발로 찾아왔죠. 아버지를 만나러. 아버지라는 단어가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박태준의 귀에 박혔습니다. 박태준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쓰며 벽에 붙은 비상벨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장 보안팀을 호출해야 합니다. 이 녀석이 사기꾼이든 진짜든 지금은 위험합니다. 박태준이 잽싸게 몸을 날려 비상벨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정적만이 지하실을 감돌 뿐입니다. 박태준이 당황하여 버튼을 연거푸 눌렀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한시우가 탁자 위에 놓인 양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소용없어요. 들어오면서 배전반선은 제가 좀 손을 봤거든요.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라서요. 촛불이 타오르며 한시우의 얼굴에 음영을 드리웠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한시우의 표정은 더욱 기괴하고 서늘해 보입니다. 박태준이 가스총을 쥔 손을 다시 고쳐 잡으며 물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뚫었지? 그건 전문가가 아니면 건드릴 수 없는 거야. 너 배우가 누구야? 한시우가 주머니에서 짤그랑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녹이 쓴 낡은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그것을 본 박태준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그건 분명 30년 전 서연이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던 별장의 마스터키입니다. 한시우가 열쇠를 손가락에 걸고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라뇨? 전 그냥 어머니가 주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뿐입니다. 여기가 제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곳이니까요. 박태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연의 열쇠, 서연을 닮은 얼굴, 그리고 유전자 검사지.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태주는 평생 냉철한 이성으로 기업을 일궈온 사람입니다. 쉽게 인정할 수도 인정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서연이는 아이를 가진 적이 없어. 내가 모를 리가 없다. 한시우가 촛불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모르시는 게 그것뿐일까요? 어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시우의 눈빛에는 깊은 원망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살기가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박태주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밀실이나 다름없는 지하실에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맴돌았습니다. 한시우가 턱짓으로 낡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님. 오늘 밤은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요. 도망치실 생각은 마시고요. 빗길 이 험에서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박태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가스총을 쥔 손에 땀이 흥건하지만 쏠 수는 없습니다. 눈앞의 청년에게서 느껴지는 핏줄의 끌림이 박태준의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박태준이 천천히 아주 무겁게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시우가 그런 박태준을 내려다보며 촛불 옆에 놓인 와인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병목을 쥔 한시우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지하실의 무거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박태준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눈앞의 청년 한시우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쫓았습니다. 한시우는 박태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지하실 한쪽에 놓인 턴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먼지 쌓인 LP판들 사이에서 한시우의 손가락이 능숙하게 하나를 골라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오래된 첼로 선율이 지하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조를 들은 박태준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비가 오는 날이면 박태준에게 틀어주던 두 사람만이 아는 추억의 곡입니다. 박태준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내 놈, 그 곡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 우연치고는 너무 지나치군. 한시우가 턴테이블 앞에서 등을 돌려 박태준을 보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연이라뇨. 어머니가 태교 음악으로 들으셨다더군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곡이라면서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박태준의 심장은 불에 댄 듯 욱신거렸습니다. 한시우는 이번에는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커피 머신 대신 휴대용 드립 세트를 꺼내 능숙하게 원두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원두 갈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첼로 소리에 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시 후 진한 커피 향이 지하실에 퍼지자 한시우가 머그잔 2개를 들고 소파로 다가왔습니다. 한시우가 박태준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태준은 잔을 내려다보다가 쏘스라치게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커피잔 안에는 계피 스틱 하나가 통째로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스틱을 통째로 넣어 우려 마시는 것.
그것은 서연만의 독특한 커피 취향이자 박태준이 길들여진 습관이었습니다. 박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잔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서연이 방식이야. 인터넷 기사나 흥신소 따위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라고. 너 정말 누구냐? 한시우가 자신의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라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당신은 비 오는 날엔 계피향이 진한 커피를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 두셨어요. 당신이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한시우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쓸쓸함이 박태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재벌가 회장을 사칭하는 사기꾼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합니다. 어쩌면 서연의 일기장을 훔쳐봤거나 그녀의 지인을 매수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박태준은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더듬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문자라도 한 통 보내야 합니다. 위치 추적이라도 되게 해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박태준이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전원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였습니다. 한시우가 불쑥 손을 뻗어 박태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악력이 어찌나 센지 박태준은 저절로 손을 펴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이 박태준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한시우가 떨어지는 폰을 낚아채더니 망설임 없이 테이블 위 꽃병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풍덩 소리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이 물속에서 몇 번 깜빡이다가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박태준이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한시우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오랜만에 부자 상봉인데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요. 비서실장한테 연락하시려던 거 아닙니까? 정체불명의 괴한 침입이라고. 박태준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 녀석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 패턴을 꿰뚫고 있는 듯합니다. 한시우가 젖은 손수건을 테이블에 던지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박태준은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선은 한시우의 입술에 고정되었습니다. 한시우가 허공을 응시하며 서연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시우야,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은 야망이 컸을 뿐이야.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란다. 그냥 갈 길이 달랐던 거야. 한시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슬픔이 배어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박태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애써 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만해. 그따위 감성파리로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 유언이야말로 작가 하나 고용하면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거야. 박태준이 억지로 비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놈이 준비를 철저히 한 건 인정하마. 음악, 커피, 유언까지. 아주 그럴싸해.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너 같은 놈들은 내 주변에 파리떼처럼 꼬인단 말이다. 내 핏줄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더 확실한 걸 내놔봐. 한시우가 박태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입니다. 한시우가 품 안에서 낡고해진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가죽 표지가 다 닳아버린 낡은 수첩입니다. 박태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과 날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한시우가 팔짱을 끼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지난 20년간 천사 보육원에 익명으로 후원한 내역입니다. 매달 25일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하셨더군요. 그리고 그 보육원에는 어머니가 맡기고 간 제가 있었습니다. 박태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천사 보육원. 그것은 박태준이 젊은 시절 저지른 죄업을 씻기 위해 남몰래 거액을 후원해 온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자신의 아이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단지 서연이 어릴 때 자랐던 곳이라 그녀를 기리는 마음으로 후원했을 뿐입니다. 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그 보육원 출신이라고? 내가 후원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냐? 한시우가 쓰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죠. 원장 수녀님이 알려주셨으니까요. 키다리 아저씨가 보내주신 돈으로 제가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옷을 입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버리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회장님 돈으로 제가 컸습니다. 제 그림자 속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박태준은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익명 후원 사실은 비서실장과 자신 그리고 보육원 원장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극비 사항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건 이 청년이 정말 그 보육원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박태준의 의심이라는 경고한 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준이 한시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보육원 출신인 건 믿어주마.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는 안 돼. 서연이가 너를 낳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 서연이는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한시우가 입을 열어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창문 너머로 강렬한 불빛이 획 지나갔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입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별장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시우가 창밖을 힐끔 내다보고는 인매를 굳혔습니다. 타이밍 한번 절묘하네요. 불청객이 오셨습니다. 박태준이 놀란 토끼처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폭우 속에 이 깊은 산속 별장을 찾아올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박태준이 창가로 다가가려 하자 한시우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창가에 서지 마세요. 밖에서 다 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별장의 현관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웅성거리는 남자들의 목소리와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박태준은 그 발소리의 주인을 직감하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올 수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아는 유일한 사람. 거실 문이 활짝 열리며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여자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최미란입니다. 박태준의 현재 아내이자 KG그룹 안주인인 그녀가 비에 젖은 우산을 털며 싸늘한 눈빛으로 거실을 훑쳤습니다. 어머 여보, 비가 이렇게 오는데 혼자 청승맞게 뭐 하시는 거예요?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최미란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태준을 지나쳐 소파에 앉아 있는 한시우에게 꽂혔습니다. 한시우와 최미란의 눈빛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박태준은 두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기묘한 긴장감을 감지했습니다. 최미란이 한시우를 향해 턱을 치켜들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얜 누구죠? 설마 당신 이런 날에 숨겨둔 자식이라도 만나는 건 아니겠죠? 최미란이 젖은 모피 코트를 수행원에게 넘기며 거실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소파에 앉아 있는 한시우에게 박히자마자 최미란이 과장된 몸짓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여보, 저 사람 누구예요? 세상에, 설마 강도야? 방금 전까지 박태준을 서늘하게 압박하던 한시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시우는 최미란의 비명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란 척 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박태준의 등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마치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박태준은 한시우의 돌변한 태도에 혀를 찰 뻔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핏줄을 운운하며 자신을 몰아세우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최미란이 수행원들에게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뭐하고들 있어? 당장 저놈 끌어내지 않고 회장님 신변 보호해. 검은 정장의 수행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한시우의 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한시우가 박태준의 옷자락을 꽉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저는 그저 박태준이 반사적으로 수행원의 앞을 가로막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만둬. 내 손님이다. 손끝 하나 대지 마. 박태준의 호통에 수행원들이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최미란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박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손님?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런 날, 이런 시간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놈을 손님이라고요? 당신 혹시 노망난 거 아니에요? 박태준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말 조심해. 내가 부른 사람이야. 당신이야말로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최미란이 품에 안고 있던 명품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박태준의 가슴팍에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당신이 또 사람 보는 눈 없이 속고 있을까봐 내가 급하게 온 거라고요. 저놈 누군지나 알고 들이신 거예요? 박태준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청 수사 협조 의뢰서. 그 밑에는 한시우의 사진과 함께 전문 기업 사냥꾼 조직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박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최근 재벌가 노인들을 상대로 혼외자 행세를 하며 거액을 뜯어내는 조직이 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스쳤습니다. 최미란이 팔짱을 끼며 의기양양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맞죠? 저놈 한시우라고 했죠? 강남 일대에서 유명한 꽃뱀. 아니, 제비족이자 사기꾼이에요. 최근엔 우리 그룹 주주 명부까지 뒤지고 다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요. 박태준의 시선이 서류에서 한시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한시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습니다. 아까 보여준 그 당당함과 냉철함은 연기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모습이 연기인 것일까요? 박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란이 박태준의 팔을 잡아 끌며 재촉했습니다. 여보, 더 볼 것도 없어요. 경찰에 넘겨요. 아니, 경찰 부를 것도 없이 우리 애들 시켜서 조용히 처리해요. 회사 이미지 망치기 전에. 박태준은 최미란의 손을 뿌리치며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벽면에 걸린 대형 거울을 통해 박태준은 기묘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태준이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 최미란이 한시우를 향해 아주 미세하게 한쪽 눈을 찡긋하며 턱을 까딱였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한시우의 떨림이 거짓말처럼 뚝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박태준의 노련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인가? 의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미란이 가져온 저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면? 한시우가 미란이 심어둔 끈아풀이라면? 아니면 반대로 시우가 진짜 아들인데 미란이 덮어 씌우려는 것일까? 박태주는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내색했다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박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려 최미란을 보며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군. 내가 잠시 죽은 서연이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었나 봐. 최미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당신은 마음이 너무 여려서 탈이라니까. 얘들아, 뭐해? 당장 이놈 끌고 나가. 수행원들이 다시 움직이려 하자 박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경찰에 넘기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 이 녀석, 아까 내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눈치였어. 혹시라도 회사 기밀이나 장부를 빼돌렸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최미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뭘 확인해요? 그냥 경찰한테 넘기면 알아서 토해낼 텐데. 당신 피곤하잖아요. 박태준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별장에 들어온 쥐새끼야. 내 손으로 털어야 직성이 풀려. 일단 2층 손님방에 가둬. 내가 옷 좀 갈아입고 신문하겠어. 최미라는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박태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허튼 수작 못 부리게 문 밖은 우리 애들이 지킬 거예요. 얘들아, 2층 끝방에 쳐넣어. 수행원들이 한시우의 양팔을 결박하여 2층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한시우는 끌려가면서도 박태준을 향해 회장님, 억울합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외쳤지만 박태준은 그 외침 속에 숨겨진 진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외면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감돌자 최미란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박태준의 젖은 어깨를 털어주었습니다. 어휴, 놀랐죠? 당신 얼굴이 백지장이에요. 앉아 있어요. 내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올게. 최미란이 주방으로 총총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박태준은 소파에 앉아 2층 계단과 주방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별장은 지금 거대한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최미란이 쟁반에 찻잔을 받쳐들고 나타났습니다. 향긋한 허브티 냄새가 났지만 박태준의 코에는 독약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최미란이 찻잔을 박태준의 손에 쥐어주며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자, 마셔요. 캐모마일이에요. 진정하는데 좋을 거야. 박태준은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최미란의 표정을 곁눈질했습니다. 최미란은 박태준이 마시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박태준은 찻잔을 입술에 대는 척하다가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콜록, 콜록, 목이. 박태준이 기침을 하는 척하며 고개를 돌리고 재빨리 찻잔의 내용을 옆에 있는 대형 화분 흙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흙이 순식간에 차를 빨아들였습니다. 박태준은 빈 잔을 입에서 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군.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최미라는 박태준이 차를 다 마셨다고 생각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부부밖에 더 있어요? 좀 쉬어요. 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 박태준은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는 척 연기를 해야 합니다. 1분, 2분. 시간이 흐르자 박태준이 고개를 툭 떨어뜨리며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렁. 푸.
박태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잠시 후 최미란이 박태준의 얼굴 앞에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박태준이 미동도 하지 않자 최미란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늙은이가 눈치는 빨라가지고. 김 실장, 들어와. 현관 밖에서 대기하던 최미란의 신복,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비서실장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최미란이 쓰러진 박태준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명령했습니다. 약 기운 돌았어. 한두 시간은 시체처럼 잘 거야. 당장 지하실로 내려가. 그년이 남긴 금고부터 열어. 거기에 이중 장부랑 유언장이 있을 거야.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지하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미란도 뒤따라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박태준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졸음기는커녕 형형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란이 지하실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2층에 있는 한시우를 만나야 합니다. 그 녀석이 적인지 아군인지 아니면 정말 내 핏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박태준은 양말 발로 살금살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방 앞에는 덩치 큰 수행원 한 명이 졸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1층 장식장에서 가져온 묵직한 청동 조각상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빗소리만이 창문을 때리고 있습니다. 박태준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방문 앞을 지키고 있는 수행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수행원의 뒤통수가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박태준이 손에 쥔 청동 조각상을 높이 치켜들었다가 단숨에 내리쳤습니다.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수행원이 고꾸라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박태준은 쓰러진 수행원의 주머니를 뒤져 방문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꽂고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박태준이 문을 벌컥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창가에서 번개빛이 들어올 때마다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있던 한시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지나칠 정도로 침착한 눈빛입니다. 박태준이 문을 잠그고 성큼성큼 다가가 한시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태준이 이을 악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놈 정체가 뭐야? 미란이랑 한통속이지? 내 재산 노리고 연극하는 거지. 박태준의 거친 숨결이 한시우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한시우는 멱살이 잡힌 채로 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를 낮추세요. 밖에 들립니다. 한시우가 박태준의 손목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한 힘으로 떼어냈습니다. 박태준은 그 힘에 밀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시우가 품 안에서 손가락만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미란의 목소리입니다. 야, 한시우. 너 연기 똑바로 해. 그 늙은이 의심 많아서 어설프게 굴면 바로 들통나.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보육원 출신이라는 서류랑 시나리오는 완벽합니다. 그래.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내가 조작해둔 거랑 바꿔치기 했지? 이번 일만 성공하면 내 몫은 챙겨줄 테니까 죽은 전처 아들 흉내 완벽하게 해내라고. 알았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대화에
박태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미란이 자신을 속이기 위해 이 청년을 고용했고 모든 상황을 연출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박태준이 허탈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가짜였어. 미란이가 심어둔 사기꾼이었군. 내 놈도 유전자 검사지도 다 거짓이었어. 박태준이 분노에 차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한시우의 얼굴을 날려버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한시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박태준에게 다가서며 와이셔츠의 윗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시우의 눈빛이 슬프게 일렁였습니다. 한시우가 셔츠 깃을 젖히며 자신의 오른쪽 쇄골 아래를 박태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태준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방안을 환하게 비춘 순간 박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한시우의 쇄골 아래에는 붉고 쭈글쭈글한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다리미 자국 같은 삼각형 모양의 흉터. 그것을 본 박태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린 아들이 다림질을 하던 아빠를 돕겠다고 달려들다 뜨거운 다리미에 대었던 그날, 서연이 울면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박태준이 자책하며 밤새 아이 곁을 지켰던 그날의 기억입니다. 박태준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한시우의 흉터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 상처는? 한시우가 젖은 눈으로 박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시네요. 3살 때였죠. 아버지가 실수로 엎으신 다리미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생겼다고 어머니가 늘 미안해하셨어요. 박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시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흉터는 조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미란도 흥신소 직원도 알 수 없는 오직 박태준과 죽은 서연, 그리고 그들의 아들만이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고통의 증거입니다. 박태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가 정말 시우냐? 내 아들 시우가 맞아? 한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박태준의 손을 잡아 자신의 흉터 위에 올렸습니다. 거칠어진 아버지의 손바닥 아래로 아들의 심장 박동이 전해졌습니다. 네. 미라는 제가 그냥 닮은 꼴 사기꾼인 줄 알고 고용했지만 저는 진짜입니다. 아버지, 당신을 구하려고 미란의 끈아풀인 척 연기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박태준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 녀석이 그렇게 당당했는지, 왜 결정적인 순간에 미란의 눈을 피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아내와 자신을 구하려는 아들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와락 한시우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뛴 포옹은 뜨겁고 절박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널 못 알아보고 내 새끼를 사기꾼 취급하고. 박태준의 오열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한시우도 박태준의 등을 쓸어내리며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은 짧았습니다. 복도 아래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실장, 회장이 없어졌어. 2층이야. 당장 올라가. 최미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박태준이 정신을 차리고 한시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란이가 눈치챘어. 여기 있으면 위험해. 한시우가 재빨리 셔츠 단추를 채우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재로 가야 해요. 어머니 일기장이랑 미란의 이중장부 거기 숨겨두셨다고 했죠? 그걸 챙겨서 나가야 합니다.
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와라. 비밀 통로가 있어. 박태준과 한시우는 방을 빠져나와 복도 맞은편 서재로 달렸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수행원들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거기서 하는 고함과 함께 육중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박태준이 서재 문을 열고 한시우를 밀어넣은 뒤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서재는 웅장한 책장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박태준이 가장 안쪽 책장으로 달려가 특정한 책 한 권을 잡아당겼습니다. 끼익하는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책장이 회전문처럼 돌아가며 뒤편에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비밀 금고가 있는 공간입니다. 박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금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철커덕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일기장 한 권과 검은색 USB 그리고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습니다. 박태준이 그것들을 꺼내 한시우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미란이를 무너뜨릴 시작은 될 거다. 그리고 이건 박태준이 일기장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엄마가 쓴 거야. 너에게 남긴 편지도 있을 거다. 그때 서재 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밖에서 수행원들이 문을 부수려고 몸으로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란의 목소리가 악에 받쳐 들려왔습니다. 문 부서.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한 놈도 살려보내면 안 돼. 한시우가 책장을 밀어 문 앞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창문으로 나가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박태준이 창가로 달려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창밖은 그야말로 폭풍우의 한가운데입니다. 2층 높이지만 아래에는 정원수가 있어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늙은 박태준에게는 무모한 도전입니다. 박태준이 망설이자 한시우가 다가와 창문을 와장창 깼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튀고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시우가 박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믿으세요. 제가 먼저 내려가서 받을게요. 한시우는 망설임 없이 창틀을 밟고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한시우가 잠시 후 아래쪽 나뭇가지에 매달렸다가 잔디밭으로 굴러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시우가 빗속에서 일어나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뛰세요. 어서요. 서재 문이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지고 수행원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입니다. 박태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별장,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듯 박태준은 창밖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아들이 기다리는 땅을 향해 박태준이 추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KG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이 숨을 죽인 채 단상 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최미란이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자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최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제 남편 박태준 회장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우리 그룹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료진은 회장님의 의식 회복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최미란이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삼키는 연기를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의 평생 피땀이 서린 이 회사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없어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통한 심정이지만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그룹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최미란의 눈짓을 받은 사회자가 황급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최미란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 선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최미란의 측근으로 심어둔 몇몇 이사들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를 외쳤습니다. 최미란의 입꼬리가 손수건 뒤에서 살짝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의사봉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통과되었음을 이에 있습니다. 천둥 같은 고함이 회의실 뒷문을 강타했습니다.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양쪽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최미란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두 남자의 실루엣. 말끔한 감색 정장을 입은 박태준이 지팡이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태준을 보자 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는 한시우가 서 있습니다. 박태준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건강이 뭐 어쨌다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송장 취급해? 최미란이 마이크를 잡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박태준은 대답 대신 단상 위로 올라가 최미란의 손에서 마이크를 거칠게 뺏어들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다 못해 비명에 가까운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태준이 주주들을 둘러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다만 제 아내가 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제가 잠시 쉬는 꼴을 못 보고 영원히 쉬게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박태준의 뼈 있는 농담에 주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미란이 박태준의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해해요. 이건 당신이 실종돼서 회사를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박태준이 혐오스럽다는 듯 최미란의 손을 뿌리치며 한시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한시우가 단상 옆에 있는 방송 통제실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이어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별장 거실 CCTV 영상입니다. 최미란이 쓰러진 박태준을 내려다보며 김 실장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약 기운 돌았어. 시체처럼 잘 거야. 지하실 털고 이 늙은이 병원에 처박아둬. 다시는 못 깨어나게. 최미란의 표정이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는 그 영상이 나가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세상에 회장을 죽이려 했어? 하는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허우적거렸습니다. 당장 끄라고. 저거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박태준이 마이크에 대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보안팀, 뭐하고 있나? 현행범이다. 당장 끌어내.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최미란의 양팔을 제압했습니다. 최미란이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박태준,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박태준이 끌려가는 최미란을 보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헌신? 넌 내 아들을 죽이고 회사를 삼키려 했어. 감옥에서 내 죄를 헌신짝처럼 씹어보도록 해. 최미란이 회의장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면서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박태준이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옆에 한시우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한시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바로잡고 가장 큰 축복을 소개하려 합니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한시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 어리석음 때문에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제 아들, 제 유일한 핏줄 박시우입니다. 오늘부로 박시우 군을 그룹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하며 제 뒤를 이을 후계자로 공식 선포합니다. 한시우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주들을 향해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삽시간에 회의장을 가득 채우는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한시우가 고개를 들자 박태준이 흐뭇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눈이 마주치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단단하게 얽혔습니다. 그날 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박태준의 펜트하우스. 화려한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지만 집안의 공기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소박합니다. 식탁 위에는 셰프가 만든 코스 요리 대신 배달시킨 따뜻한 설렁탕 두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박태준과 한시우, 아니 이제는 박시우가 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박태준이 숟가락을 들며 머쓱한 듯 웃었습니다. 첫 식사인데 너무 조촐한가 싶구나. 그래도 내 엄마가 좋아하던 거라 생각나서 시켰다. 박시우가 깍두기를 집어 박태준의 밥 위에 올려주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보육원에서도 생일날엔 꼭 국밥을 먹었거든요. 박태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혼자 보냈을 수많은 생일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태준이 국물을 한술 뜨려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박시우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시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식사 안 하세요? 박태준은 말없이 박시우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박시우의 넥타이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 때문에 급하게 매느라 엉성하게 묶인 매듭입니다. 박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넥타이를 풀었다가 다시 매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이 박시우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박태준이 넥타이 길이를 맞추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넥타이는 이렇게 딤플을 잡아서 꽉 조여야 단정해 보이는 거란다. 내가 이걸 가르쳐 줄 날이 올 줄은 몰랐구나. 박시우는 숨을 죽인 채 아버지의 손길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냄새, 아버지의 온기입니다. 박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기어코 눈물 한 방울이 넥타이 위로 톡 떨어졌습니다. 박태준이 고개를 숙인 채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시우야.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내가 죄인이다. 박시우가 눈물을 흘리는 박태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볼에 아버지의 손을 갖다 대며 울먹였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알았으니까. 언젠가 꼭 만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박시우가 박태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박태준도 아들의 등을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넓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두 부자의 흐느낌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세월의 회한을 씻어내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젖은 눈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태준이 눈가를 훔치며 짐짓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자, 밥 다 식겠다. 어서 먹자. 든든히 먹어둬야 해. 박시우가 다시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내일 회사 출근하려면 일찍 자야겠네요. 할 일이 산더미일 텐데. 박태준이 고개를 저으며 개구쟁이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출근은 무슨, 회장 권한으로 내일 하루는 특별 휴가다. 박시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휴가요? 취임 첫날에요? 박태준이 식탁 옆에 놓인 낡은 낚시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낚시 갈 거다. 내 엄마랑 연애할 때 자주 가던 저수지가 있어. 거기 붕어가 아주 실하거든. 너 낚시할 줄 아냐? 박시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 박태준이 호탕하게 웃으며 아들의 밥그릇에 고기를 듬뿍 덜어주었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다 가르쳐 주마. 낚시도 경영도 그리고 사는 법도. 우리한텐 시간이 많으니까. 두 부자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더할 나위 없는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창밖 어둠 속 펜트하우스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망원렌즈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박태준의 자택 앞은 유난히 화창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맑은 하늘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낚시 조끼를 차려입은 박태준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를 박시우가 양손 가득 낚시 가방과 아이스박스를 들고 따랐습니다. 박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날씨 한번 기가 막히구나. 붕어들이 아주 펄떡펄떡 뛰겠어. 박시우가 짐을 트렁크 쪽으로 옮기며 밝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선크림 바르셨어요? 자외선 강하다는데요. 박태준이 손을 휘휘 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내 놈이 무슨 선크림이냐? 햇볕 좀 쬐어야 뼈가 튼튼해지는 거야. 어서 짐 싣고 출발하자. 좋은 자리는 부지런한 놈이 차지하는 법이야. 박시우가 트렁크를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들이닥쳐 박태준의 차를 에워쌌습니다. 평화롭던 아침 공기가 순식간에 매연과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차 문이 동시에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10여 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 틈에서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박태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박태준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크가 선명한 체포영장입니다. 박태준 씨, 당신을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태준이 영장을 든 검사를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뭐, 뇌물? 이보시오, 검사 양반. 아침부터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검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혐의 부인은 서속에서 하시죠. 제보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비자금 조성을 위해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차명 계좌로 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박시우가 박태준의 앞을 막아서며 검사에게 항의했습니다. 증거라뇨? 지금 무슨 근거로 이러시는 겁니까? 아버지는 어제 막 복귀하셨다고요. 검사가 턱짓으로 수사관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 트렁크 확인해. 수사관 2명이 박태준의 차 트렁크를 강제로 열어젖혔습니다. 낚시 가방이 들어갈 자리에는 엉뚱하게도 낯선 사과 상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뭐야? 난 저런 거 실은 적 없어.
수사관이 커터 칼로 상자 테이프를 북 뜯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박태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박시우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검사가 현금 뭉치를 하나 집어들고 흔들어 보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낚시 가방 대신 현금 상자를 싣고 어디로 도피하려던 참이셨습니까? 딱 걸리셨네요. 박태준이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미란이. 그 여자가. 박태준의 호흡이 거칠어지더니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박시우가 급히 박태준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박태준이 박시우의 팔을 꽉 움켜쥐며 간신히 입을 떼었습니다. 시우야, 조심해라. 그 여자가 널 노릴 거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태준의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박시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박태준의 몸이 뻣뻣하게 굳으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박시우가 울부짖으며 검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하고 있어요? 구급차 불러요. 사람이 죽어가잖아. 검사도 당황했는지 무전기에 대고 급하게 구급차를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박태준에게 산소호흡기를 채우고 들것에 실었습니다. 박시우가 구급차에 따라 타려 하자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억세게 붙잡았습니다. 비키세요. 보호자 동승해야 한다고요. 검사가 박시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시우 씨, 아니 박시우 씨. 당신도 공범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이 돈 당신이 실었을 수도 있잖아요. 박시우가 눈에 불을 켜고 발악했습니다. 이거나 아버지가 쓰러지셨잖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하지만 건장한 수사관 서너 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박태준을 태운 차는 매정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박시우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구급차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오후 2시 KG 대학병원 로비. 참고인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박시우는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옷은 흙투성이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을 덩치 큰 사내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병원 보안요원이 아닌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입니다. 박시우가 그들을 밀치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내 아버지야. 비키란 말이야. 경호원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박시우를 가볍게 밀쳐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이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최미란 이사님께서 특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회장님 안정을 위해 직계 가족을 포함한 그 누구의 면회도 불허한다고. 박시우가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직계 가족? 내가 아들이야. 최미란 그 여자가 무슨 권리로 나를 막아. 남자가 팔짱을 끼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호적 정리가 안 되셨잖습니까? 그리고 뉴스 못 보셨나 봐? 지금 여론이 아주 안 좋던데. 남자가 로비 벽면에 걸린 대형 TV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K지그룹 박태준 회장,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직후 혼절. 숨겨진 아들 박모 씨, 공모혐의 포착.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박시우의 사진과 함께 폐륜 후계자, 부친을 방패막이로 삼은 비정한 아들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최미란이 병원 앞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카메라를 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갑자기 나타난 아들 때문에 무리하게 비자금을 조성하다가 탈이 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빚이 많다고 해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흑흑. 박시우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박시우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아냐? 어머 세상에. 아버지를 이용해서 돈을 챙겨? 무서운 세상이야. 박시우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녁 8시 거센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시우는 편의점에 들러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었지만 점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손님, 이거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박시우가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도 거래 정지입니다. 도난 분실 신고가 되어 있네요. 박시우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미란이 손을 쓴 것입니다. 금융 거래를 막아 자신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수작입니다. 박시우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빈손으로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건너편 골목길 어둠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놈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놈들이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더니 박시우 쪽으로 길을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낀 박시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 웅덩이를 밟으며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끝장입니다. 한참을 달려 따돌렸다고 생각될 무렵 박시우의 눈앞에 낡은 찜질방 간판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사우나. 박시우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현금 10,000원짜리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비상금으로 챙겨둔 유일한 전 재산입니다. 박시우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찜질방 카운터에 현금을 내밀었습니다. 새벽 2시 찜질방 수면실. 코를 고는 소리와 땀 냄새가 섞인 캄캄한 토굴방 안에 박시우가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펜트하우스에서 아버지와 설렁탕을 먹으며 행복했는데 하루아침에 지명수배자 꼴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사를 오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살아만 계세요. 박시우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시우가 깜짝 놀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위치 추적을 당할까봐 전원을 꺼두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켜두었던 폰입니다. 액정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글자가 뜨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혹시 놈들일까? 아니면 검찰? 박시우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아주 작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시우 실장님? 접니다. 김 실장입니다. 박태준의 수행 비서실장, 김 실장입니다. 미란의 편에 섰던 그 배신자인가 싶어 박시우가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김 실장이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끊지 마세요. 저 회장님 사람입니다. 미란 이사 눈을 속이느라 어쩔 수 없이 연기했습니다.
박시우가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그걸 저더러 믿으라고요? 아버지가 쓰러질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장님,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박시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고비라니요. 최미란 이사가 의료진을 매수해서 회장님의 산소호흡기를 떼려고 합니다. 존엄사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박시우는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내가 당장 갈 겁니다. 가서 다 죽여버릴 거야. 진정하세요. 지금 오시면 개죽음 당할 뿐입니다. 병원엔 경찰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깔려 있어요. 회장님을 살릴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김 실장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미란의 목줄을 줄 수 있는 사람, 박 전무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놈이 지금 해외로 도피하려고 은신처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 반드시 그놈이 가진 노트북을 뺏으세요. 그게 회장님을 살릴 유일한 열쇠입니다.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곧이어 문자로 주소 하나가 찍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모텔 이름입니다. 박시우는 휴대폰을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박시우가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이제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네온 사인이 어지럽게 번지는 밤 10시입니다. 박시우는 김 실장이 문자로 보내준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모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3층 창문을 올려다보니 불이 켜진 방이 하나 보입니다. 박시우가 모텔 입구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 옆을 지나치며 헬멧 하나를 집어썼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청소부들이 쓰는 낡은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02호 앞. 박시우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누구요? 안에서 잔뜩 날이 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시우가 목소리를 깔고 대답했습니다. 프런트입니다.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철컥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빼꼼히 열리며 박 전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시우가 어깨로 문을 쾅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박 전무가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박시우가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에는 여행 가방이 펼쳐져 있고 침대 위에는 현금 다발과 여권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박 전무가 엉금엉금 기어서 침대 쪽으로 물러나며 소리쳤습니다. 너 뭐야? 강도야? 돈 필요한 거면 저거 다 가져가. 가져가라고. 박시우가 헬멧을 벗어 던지며 박 전무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땀과 빗물로 젖은 박시우의 얼굴을 확인한 박 전무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한시우? 아니, 박시우? 박시우가 박 전무의 멱살을 잡고 침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박시우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전무님. 해외여행 가시나 봐요? 회장님은 사경을 헤매시는데. 박 전무가 덜덜 떨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이거나.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최 이사가. 아니, 사모님이 다 꾸민 일이라고. 박시우가 박 전무의 멱살을 더 세게 조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증거 내놔요. 미란이 그 여자가 시켰다는 증거, 그리고 비자금 장부. 노트북 어딨어? 박 전무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책상 위에 놓인 은색 노트북으로 향했습니다. 박시우가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박 전무가 갑자기 박시우의 허리춤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거 없으면 나 죽어. 미란이가 나 죽일 거라고. 박시우가 박 전무를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 비켜. 박시우는 노트북을 챙겨 들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박 전무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무시했습니다. 박시우는 모텔 앞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목적지는 하나, 최미란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그랜드 호텔입니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박시우의 차 뒤로 검은색 밴 2대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심어둔 놈들입니다. 박시우가 백미러를 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구나. 박시우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엔진이 터질 듯한 굉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벤이 무섭게 속도를 높여 박시우의 차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휘청거렸습니다. 박시우가 핸들을 꽉 쥐며 중심을 잡으려 애썼지만 반대쪽에서도 또 다른 벤이 들이닥쳤습니다. 양쪽에서 가해지는 충격에 박시우의 차는 팽이처럼 돌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고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나갔습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박시우는 깨진 유리 조각에 긁혀 피투성이가 된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려는 찰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우야, 살아야 한다. 박시우가 이를 악물고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털썩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온몸에 격통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시우는 깨진 창틈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저 멀리서 벤에서 내린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박시우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배달 오토바이 쪽으로 달렸습니다. 배달 기사가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시동이 걸려 있는 오토바이였습니다. 박시우가 오토바이에 올라타 스로틀을 당겼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사내들이 달려들었지만 오토바이는 이미 빗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오전 9시 서울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모여 있습니다. 단상 위에는 K지그룹 비상경영 선포 및 회장 직무대행 취임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최미란이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비쳤습니다. 최미란이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남편 박태준 회장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못하고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최미란이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갑자기 나타난 혼외자 박시우가 아버지를 협박해 비자금을 만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패륜적인 행동에 남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속기하느라 바쁘게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최미란이 고개를 들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남편의 뜻을 받들어 그룹 회장직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남편의 존엄사를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편히 보내주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화물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박시우가 한쪽 다리를 절며 걸어 나왔습니다. 호텔 보안 요원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뭐야 당신, 여기 관계자 왜 출입 금지. 박시우가 대답 대신 보안 요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통제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통제실 직원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나가세요. 박시우가 품에서 피 묻은 USB를 꺼내 메인 서버 컴퓨터에 꽂으며 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방송 사고 내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박시우의 살기 어린 눈빛에 직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시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 해킹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메인 스크린 제어권이 넘어왔습니다. 단상 위에서 최미란이 막 취임 선언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KG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갑자기 행사장 정면에 대형 LED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최미란의 얼굴 대신 어두운 병실 복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스피커에서 찢어질 듯한 잡음과 함께 최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전무, 일 처리 똑바로 해. 그 늙은이 산소호흡기 때는 즉시 주식 양도 도장부터 찍어. 그리고 그 아들놈 한시우인가 박시우인가 하는 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고. 기자회견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미란이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스크린 속의 자신이 악마 같은 표정으로 살인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영상이 바뀌고 박태준의 차트렁크에 현금 상자를 싣는 김 실장의 모습과 그것을 지시하는 최미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거 뭐야? 최미란이 시킨 거야? 대박이다. 이거 특종이야. 최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꺼. 저거 다 조작이야. 누가 딥페이크로 만든 거라고. 최미란이 단상 아래 보안팀장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뭐하고 있어. 통제실 가서 당장 끄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생중계 카메라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제실 문이 열리고 박시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피범벅이 된 와이셔츠, 찢어진 바지, 헝클어진 머리.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 같은 몰골입니다. 박시우가 단상 아래에 서서 최미란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최미란, 이게 네가 말한 정이냐? 이게 네가 말한 도리야? 최미란이 박시우를 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떨렸습니다. 너 어떻게 살아있어? 분명히 처리했다고 했는데. 박시우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시우가 최미란의 앞에 서서 마이크를 뺏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제 아버지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회사를 삼키려고 꾸민 자작극입니다. 최미란이 박시우의 팔을 핥히며 달려들었습니다. 닥쳐. 이 미친놈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박시우가 최미란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최미란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문이 활짝 열리고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미란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민 무고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최미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미란이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난 KG그룹 회장이야. 다들 가만 안 둘 거야. 최미란이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박시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귀에서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이제 일어나세요. 박시우의 눈이 스르르 감기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주변에서 기자들이 몰려들고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처럼 아득해졌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KG 대학병원 VIP 병동, 창가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박태준이 무릎 담요를 덮은 채 벽걸이 TV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속보입니다. 살인 미수 및 횡령, 무고 혐의로 기소된 최미란 전 KG그룹 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면 속 최미란은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때 그룹의 안주인으로 천하를 호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만이 있을 뿐입니다. 박태준은 그 모습을 보고도 분노하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치자 박태준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이라 내 욕심의 대가치고는 길고 내 잃어버린 세월에 비하면 짧구나.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시우입니다. 6개월 전에 피투성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끔한 슈트 차림에 건강해진 혈색이 돋보입니다. 박시우의 손에는 서류 봉투와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습니다. 박시우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방금 속보 떴던데. 박태준이 휠체어를 돌려 아들을 맞이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봤다. 이제야 다 끝난 기분이 드는구나. 그나저나 퇴원 수속은 다 된 거냐? 박시우가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낚시 다니셔도 될 만큼 건강하시대요. 여기 퇴원 수속 서류랑 약 처방전입니다. 박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생했다. 자, 그럼 이제 옷 갈아입고 회사로 가볼까? 내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웠어. 그런데 박시우가 서류 봉투를 건네주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에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박태준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뭐 빠진 거라도 있어? 박시우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서류 봉투 안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흰 봉투 겉면에는 사직서라는 세 글자가 정갈하게 적혀 있습니다. 박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냐? 사직서라니? 이제 막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 잡아가던 참 아니었어? 박시우가 죄송한 표정이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시 떠나 있고 싶습니다. 박태준이 당황하여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떠나다니? 내가 널 후계자로 점 찍은 거 알잖아. 주주들도 널 지지하고 있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박시우가 박태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박태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실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제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걸요. 박태준이 입을 열려 했지만 박시우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박태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아니라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요. 처음부터 다시 경영 공부 제대로 해서 당당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박태준은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6개월 전 별장 지하실에서 자신을 압박하던 그 서늘하고 영리했던 눈빛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열정과 자부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박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품 안에 가둬둘 수 없는 더 큰 새가 되려 한다는 것을요. 박태준이 껄껄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허허, 녀석 참.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지. 알았다. 내 뜻이 그렇다면 막지 않으마. 박시우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열심히 해서 돌아올게요. 박태준이 짐짓 엄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대신 자리는 비워두마. 언제든 네가 준비됐다고 생각되면 돌아와라. 내 의자는 내 거니까. 박시우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박태준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로 굳은 몸이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럼 무거운 얘기는 그만하고 나가자. 갈 데가 있잖냐. 1시간 뒤 도심을 벗어난 국도 위를 낡은 트럭 한 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최고급 세단 대신 박태준이 낚시 다닐 때 쓰던 낡은 트럭입니다. 운전대는 박태준이 잡았고 조수석에는 박시우가 앉아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초여름의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 놓았습니다. 트럭은 굽이진 산길을 돌아 익숙한 장소에 멈춰 섰습니다. 6개월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 별장의 뒤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맑은 햇살 아래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자풀이 무성했던 오솔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잘 정돈된 잔디 위에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묘비 하나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김서연 여기 잠들다. 박태준이 미리 준비해온 하얀 국화 꽃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묘비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러운 손길입니다. 박태준이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왔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리고 약속 지켰어. 우리 시우, 내가 데려왔어. 박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시우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쇼핑백에서 최고급 위스키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묘비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미국 명문 경영대학원의 MBA 합격 통지서입니다. 박시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시우예요. 바람이 불어와 합격 통지서 끝자락을 살랑거렸습니다. 박시우가 눈물을 훔치며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저 판사는 못 됐지만요. 대신 엄마가 그토록 걱정하시던 아버지 회사, 제가 튼튼하게 지킬 수 있게 공부하러 가요. 저 잘했죠? 박태준이 놀란 눈으로 박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서연이 우리 시우는 커서 판사님 돼야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시우가 묘비에 술을 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거기선 아프지 말고 우리 아버지 좀 잘 지켜봐 주세요. 이제 혼자 안 두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박시우의 말에 박태준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박태준은 묘비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나 같은 놈 용서해줘서 고마워. 박시우가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남자는 묘비 앞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감싸주듯 내리쬐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화해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한참 뒤 감정을 추스른 박태준이 코를 훌쩍이며 박시우를 보았습니다. 가자, 시우야. 엄마도 이제 맘 편히 쉬실 거야. 박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6개월 전 별장 지하실에서 박태준에게 들이밀었던 그 유전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너덜너덜해진 종이를 본 박태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아직도 가지고 있었냐? 박시우가 묘비 위에 그 종이를 올려놓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잖아요. 종이 한 장으로 증명되는 사이가 아니니까요. 박태준이 박시우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우리가 함께 겪은 시간은 피보다 더 진하더구나. 박태준이 박시우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배고프지 않냐? 내려가서 막국수나 한 그릇 하자. 내 엄마랑 연애할 때 자주 가던 맛집이 아직 있나 모르겠네. 좋죠. 곱빼기로 사주세요. 두 부자가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산바람이 훅 하고 불어왔습니다. 묘비 위에 놓여있던 낡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종이는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숲속 깊은 곳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멀리 날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어떤 증명서도 어떤 의심도 필요치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박태준 회장과 아들 시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만난 두 사람은 처음엔 서로를 향한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생사를 오가는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켜내며 진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바람에 날아가 버린 유전자 검사 결과지처럼 이제 두 사람에게 종이 한 장의 증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치열했던 시간들이야말로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함께 견뎌낸 시간은 피보다 더 진하다는 말처럼 가족이란 단순히 핏줄로 이어진 관계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손을 잡아주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모진 시련을 이겨낸 두 부자의 앞길에 이제는 따스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응원해 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